네, 안녕하세요. 2018 스포츠 지도사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정수봉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기출문제 해드릴 과목은 운동생리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 지도사는 총 7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5과목은 인문사회 과학 분야고요. 그 다음 나머지 2과목 운동생리학하고 운동역학은 자연과학 분야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 운동생리학 과목인데요. 자, 그 중에 간단하게 7가지 스포츠 지도사에 기출이 되는 과목을 설명해 드리면, 자,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윤리,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한국 체육사, 그렇게 5가지가 인문사회 분야고, 나머지 2과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생리학하고 운동역학이 자연과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을 하실 때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때 그 물리 생리 쪽으로 좀 관련된 지식이 많이 있으신 분은 이 운동생리학 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운동생리학 과목이 그쪽에 해당되는 영역의 지식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 지식이 있으시다면 이 운동생리학 과목을 선택하시면 무난하게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에듀윌 스포츠 지도사는 2017년도에 처음 이제 출간을 해가지고 2018년도 올해까지 해서 총 2년 동안 무료 기출문제 동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교재 뒷부분 보면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2016, 2017, 2018년도까지 기출문제를 풀이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제공된 이유는 2015년도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2014년도랑 15년도부터 자격제도 개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가 과목이 선택이 되었고 문제도 다르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2015년도가 올해 교재에서는 2015년도 기출문제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으시려면 에듀윌 몰에 가시면 거기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제 풀이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어김없이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풀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지금 할 과목 운동생리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생리학에서 출제되는 파트는 총 7가지 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운동생리학의 궤관. 두 번째, 에너지 대사와 운동. 그다음 세 번째, 신경 조절과 운동. 골격근과 운동. 5번째, 뇌분비계와 운동. 그다음 호흡 순환계와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 운동입니다. 이 출제되는 7가지 파트는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 체육 지도자 연수원에 들어가면은 각 과목별로 출제되는 파트가 이렇게 상세적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맞춰서 이 안에서 기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따로 별도로 공부하실, 이 파트 외에 따로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 딱 그 출제 기준인 이 파트만 이 안에서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무난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중에서도 이 7가지 파트 중에서도 다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골고루 문제는 출제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최근 제가 이제 4년 죄송합니다. 4년이죠. 15, 16, 17, 18. 4년 동안에 출제되는 이 파트에서도 출제된 이 비율을 보면은 이 에너지 대사와 운동, 이 챕터 2 에너지 대사와 운동, 그리고 챕터 4 골격근과 운동, 그리고 호흡순환계와 운동 챕터 6, 이 3가지 파트에서의 출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딴 파트에 비해서. 그 중에서도 이 챕터 6 호흡순환계와 운동에서 이 30%의 문제 출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딱 보시면은 어느 파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게 딱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챕터 2, 챕터 4, 챕터 6 이렇게 비율이 되고요. 골고루는 1부터 챕터까지 쭉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는 만약에 내가 이제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 뭐 다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하시면 되고, 잘 아시다시피 이 커트라인, 이 합격 기준이 과목당 이게 또 과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게 총 20문제가 나오거든요. 스포츠 지도사는 그 중에 그러니까 한 문제당 5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0문제니까 곱하기 5 하면 100점이죠. 그 중에 커트라인이 40%입니다. 40%. 그 40%까지만 받으면 되는데 100에서 40% 하면 몇 점이죠? 40점이죠. 네, 그러니까 40점만 맞으시면 돼요. 그게 커트라인이고 총 5과목 다 통틀어서 커트라인이 평균 60점입니다. 60점 이상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60점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합격에 대한 그 커트라인 점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이 국가 자격증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뭐 꼭 나는 20문제 다 만점을 맞을 거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론 하나하나 꼼꼼히 다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나는 그냥 이제 커트라인 자격증 취득하는 게 목적이야. 커트라인만 통과하면 돼. 그러신 분들은 이 과목별로 이렇게 저희 에듀책 앞부분 보면은 과목별로 어느 챕터 어느 파트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지 다 저희가 비율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최근 출제된 방향 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평균 60%는 넘으실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1번 문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이제 1번은 이제 운동생리학에 대한 이제 개념,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 문제거죠. 자,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자, 가로를 볼까요? 자, 운동생리학은 일정 기간 동안 운동 형태로 가해진 자극에 대해 인체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땡땡땡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생리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 자, 운동생리학의 정의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자, 1번 선택, 2번 수용, 3번 회피, 4번 적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 보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운동생리학은 자, 일정 기간, 여기서만 일정 기간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훈련을 한다,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 이 트레이닝이나 훈련이 뭐 단기간이면은 뭐 3일 된다. 장기간이면 뭐 일주일, 더 장기간은 뭐 3개월, 6개월 그런 식으로 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 때 어떤 운동, 예를 들면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리프팅을 내가 제공을 했다. 그럼 이 웨이트리프팅으로 가해진 자극에 대해서 인체가 적절하게 반응. 내가 웨이트리프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근육에 자극이 가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근육의 반응을 보는 거고, 또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적응을 하겠죠. 그렇죠? 이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기 보면 딱 답이 나오죠. 바로 뭐죠? 적응이에요. 네. 뭐 선택, 회피, 수용은 뭐 관련이 없는 용어고요. 바로 이 적응입니다. 적응. 즉, 이 생리학은 뭐 이 운동 생리학은 이 생리학에서 파생된 학문인데, 말 그대로 생리학 자체는 이제 의대에서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 운동 생리학은 인체의 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즉, 언제 이 운동을 가했을 때 인체에. 예, 그래서 인체가 어떻게 적응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 보는, 그거를 확인해 보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네, 1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보기에서도 보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 스포츠 지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호르몬, 자, 호르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호르몬. 보기를 보시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우리 몸의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혈당 조절에 관여해요. 혈당. 네, 그리고 장시간의 운동 중 혈액 내 농도는 감소된다.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체 호르몬에 대해서. 자, 하지만 여러분 혈당을 조절한다 하면 딱 바로 생각나는 호르몬 있지 않으세요? 뭐죠? 바로 인슐린이죠. 인슐린.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네. 네.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게 바로 인슐린. 자, 그럼 이제 2번 글루카곤, 알도스테론, 그다음 에피네프린이 뭘까요? 그래서 그 전에 잠깐 인슐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인슐린은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어서 우리의 3대 영양소 있죠. 탄단지라고 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과 혈당,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운동 시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호르몬은 분비가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나 인슐린은 운동 중 혈당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슐린의 특징을 보면 세포 내부로의 글루코스 이동을 촉진하고요. 글리코겐 생성을 증가시키고 글루코스 신생 합성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혈액 속의 글루코스 양을 감소시키고 세포의 아미노산 흡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의 합성을 어떻게 촉진시킵니다. 자, 글루카곤은 뭐냐? 글루카곤은 이자의 랑게르 한스섬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어서 간에 작용하여 포도당 신생을 통해 혈액으로 포도당을 방출하여서 혈액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또한 인슐린과의 이 글루카곤은 인슐린과의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인슐린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렸죠. 하지만 이 글루카곤은 반대되는 작용을 해서 간의 글리코겐을 분해 그리고 글루코스 신생 합성을 촉진시키고요. 즉 이는 혈장 글루코스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운동 중 인슐린 수준은 아까 어떻게 됐죠? 저하 떨어진다 했죠. 감소되지만 글루카곤은 점차 상승, 증가하게 됩니다. 자, 알도스테론에 대해서 보시면 콩팥의 원이세뇨간에서 나트륨 이온을 재흡수를 촉진하고요. 칼슘 이온을 배출을 촉진한 작용을 통해 혈중 나트륨 이온 농도와 칼슘 이온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과 항인호 호르몬은 운동 후 12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뭐하죠? 이 소변의 양을 줄이고 추가적인 탈수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그 4번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며 주로 심장에서 작용하여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우리 간이나 근육의 당원 분해를 촉진하며 간에서 혈액으로 포도당을 방출시켜 혈당 상승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와 같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이 혈당 조절 그리고 장시간의 운동 시 혈액 내 농도를 감소시키는 호르몬보다 바로 1번 인슐린이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운동 중 호흡 교환율. 그래서 RER이라고 하는데 보기와 같을 때 옳지 않은 문제였죠. 자, 보기 옳지 않은 설명. 자, 호흡 교환율 RER은 자 1로 나왔습니다. 자, 1. 네. 여기서 1이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호흡 교환율이 1이 되는 시점은 이 운동의 강도가 이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운동 강도를 얘기합니다. 즉 높은 우리 좀 이따가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 대사에 의한 운동 강도에 대해서 운동 강도에 의한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세하게 높은 강도 운동을 수행하고 혈중 젖산 농도가 안정시보다 높을 때는 바로 이 호흡 교환율 1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운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호흡 교환율 1이 되는 것은 보다 높은 강도의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너지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즉 이건 높은 강도 다시 탄수화물을 사용하고요. 자, 1번 상대적인 낮은 강도의 운동을 수행한다. 자, 낮은 강도 운동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영양소는 뭐다? 바로 지질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방이죠. 그리고 주 에너지 대사 연료로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나왔고 그 다음 탄수화물 맞죠? 네.
그다음 지방은 에너지 생산 대사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맞죠? 주 에너지 사용되는 에너지가 대사가 뭐죠? 탄수화물에 말씀드렸으니까 지방은 뭐 사용 안 되죠. 그 혈중 젖산 농도가 안전시보다 높다. 그렇죠? 예. 그 맞는 얘기. 그래서 보기는 보다 옳지 않은 설명.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운동을 수행하고 있을 때 뭐 지방을 사용하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예. 그래서 이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할 때 이 호흡 교환율은 바로 1이 아니고 보다 0.71이 됩니다. 호흡 교환율이. 예. 그래서 이때는 이 지방, 즉 이 지질이 분해될 때 사용되는 운동 강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강도는 보다 1이고요. 호흡 교환율이 낮은 강도는 뭐 0.7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1번이었죠.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동 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 신장, 즉 콩팥을 통한 수분 손실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 자, 호르몬 문제가 벌써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2번이랑 해서. 자, 1번 향인효 호르몬, 에피네프린 또 나왔죠. 그 다음 칼시토닌, 코티졸이라고 나왔는데,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뇌하수체 뒤엽이라고도 해요. 뇌하수체 뒤엽, 이 뒤쪽에 머리 뒤쪽에를 얘기하는데 이 부위는 항인호 호르몬 ADH와 옥시토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인호 호르몬은 체액이 너무 적거나 혈액의 삼투압이 너무 높을 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 콩팥의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 작용하여 수분 재흡수를 증가시켜 소변량을 감소시키는 항인효 작용을 하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하수체 후엽, 뒤엽에서 분비돼서 신장을 통한 수분 손실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보다 항인효 호르몬.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네.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아까 뭐 설명드렸고요. 에피네프린은 이건 뭐다? 아드레날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리고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며 주로 심장에서 작용해서 심박수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간이나 근육에서 당원 분해를 촉진하며 간에서 혈액으로의 포도당 반출을 증가시켜 혈당 상승에 기여하고요. 뭐 예를 들면 동공의 확대, 심박수의 상승, 기관지의 확장, 말초 혈관의 수축, 혈당의 상승을 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아울러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과 노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자, 3번 칼시토닌. 자, 갑상삼에는 트라이아이오딘 티로닌, 타이록신, 칼시토닌이 있는데요. 이 중 이 칼시토닌은 갑상선에 분비되어 혈중 칼슘 농도의 저하, 뼈의 칼슘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마지막 이 코티졸을 보면은 부신 피질, 즉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어서 주로 아미노산의 분해, 그다음 포도당의 합성, 항염증 작용,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고요. 아울러 부신 겉질에는 코티졸과 알도스테론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보기에 대해서 오답에 대해서는 설명은 뭐 저희 책 교재에서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만약 설명하게 돼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 교재 뒷번에 그 문제 풀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 저 에듀인몰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고, 저희가 또 이제 카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항시 24시간 365일 뭐 질문, 뭐 궁금했던 거, 뭐 문제풀이에 대해서 난 좀 더 명쾌하게 더 듣고 싶다 하는 건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수시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운동 시 뇌하수체 뒤엽에서 분비돼서 신장을 통한 수분 손실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바로 보다 1번 항인효 호르몬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체내 주요 영양소 나왔죠. 영양소의 에너지 대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네. 자, 1번 포도당은 근육 및 간에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될 수 있다라고 나왔고요. 자, 2번 지방산은 베타산화를 거쳐 ATP 생산에 사용되고 3번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물질로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 주로 사용되고요. 4번 포도당과 지방은 서로 전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자, 보시면은 자 에너지 대에서 옳지 않은 거. 자 에너지 대사. 자 우리 인간이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주 영양소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탄단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건 이제 줄임말인데,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우선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강도 운동, 인체가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탄수화물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계속 지속적으로 삼소가 섭취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고강도, 최고강도보다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다? 이 젖산의 과정을 가는 젖산 에너지 시스템을 가고, 그때도 이제 지속적으로 산소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운동 강도가 낮아져서 그럴 경우는 이 우리 몸의 이 에너지를 뭐다? 이 지방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단백질은 뭐냐? 이 단백질은 거의 에너지 돼서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소량 뭐 이 유산소 과정, 이 지방을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강도가 낮지만 계속 극도의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거의 지방이 고갈될 일은 거의 극히 극미하지만, 그때도 이제 에너지가 없다. 그럴 경우 이제 단백질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경우는 우리 몸의 근육에 오는 근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백질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이제 예를 들면 뭐 울트라 마라톤, 뭐 사막 마라톤 같이 거의 엄청나게 막 하루에 막 몇백 킬로씩 막 뛰고 걷는 그런 운동 때 이 단백질이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단백질이 에너지 사용이 되면 벌써 인체에 오는 그 근 손실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 계속 뭐죠? 파워바나 그 젤 같은 걸 계속 섭취를 해가지고 이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계속 충분히 흡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에너지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탄수화물이고요. 그 다음 운동 강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 그 프로세스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자, 1번 포도당은 근육 및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2번 지방산은 베타산을 거쳐 ATP 생산에 사용이 되고요. 3번 단백질의 근육의 구성물질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단백질은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주로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육의 구성물질은 맞아요. 근데 에너지 대사 과정에 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포도당과 지방은 서로 전환되어 에너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지방 과정, 유산소 과정, 에너지 시스템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산소 시스템. 그다음 포도당은 근육 및 간의 글리코겐을 저장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3배 보시면 단백질은 근 중량의 20%를 차지하며 전체 체중의 35에서 40%, 뭐 사람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5에서 4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운동 중 글리코겐의 축적이 불충분할 때 단백질 분해가 증가되며 장시간 운동 시 에너지 요구량의 4에서 5% 정도, 그러니까 소량이 담당하고 있어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주로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을 거쳐 가장 작은 단위, 이 탄수화물, 이 쌀 한 톨을 먹으면 쌀이 우리 몸의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해시켜야 돼요. 어떻게? 액체 상태로. 그래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포도당은 들어오면 취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포도당을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포도당을 이동하게 돼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인체에서 이 탄수화물, 이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은 소량밖에 안 돼서 이 쓰고 남은 포도당은 어떻게 글리코겐으로 전환이 되어서 글리코겐이요 어떻게 우리 몸 간이나 근육에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저장량은 그리 크지 않아서 남은 이 에너지 있죠. 에너지 그거는 더 이상 간이나 근육이 저장이 안 되고 어떻게
그 더 크게 저장할 수 있는 곳 바로 뭐죠? 이 지방. 바로 지방 조직으로 이동을 해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신 분들 보면은 음식, 이 식단 보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백질 섭취량을 높이고, 그런 이유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몸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어디로 간다? 이 지방 조직으로 가서 어떻게 돼? 축적하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뭐죠? 비대해져요. 살이 쪄요. 비만해지는 바로 원인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갑자기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이 에너지 대사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저장되고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물질은 맞지만 에너지 대사에 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자, 체성신경계의 지배를 통해 수의적으로 수축 및 이완을 할 수 있는 근육은 무엇인가? 자, 수의적. 네. 자, 우선 근육은 수의적 있고 불수의적 이렇게 나눕니다. 예. 수의적은 말 그대로 내가 신경을, 여기 문제 나온 것처럼 신경의 지배를 통해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수의적으로. 수축해야겠다, 이완해야겠다. 예. 그게 바로 뭘 얘기하면 1번인데 1번 골격근이에요. 1번 정답. 자, 내가 지금 만약 여기서 이 바이셉이라 그러죠. 이 상완 이두근을 내가 수축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전완 부위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돼요. 그래서 강하게 수축을 하면 됩니다. 힘을 빼고 싶어. 다시 내가 이완을 하면 되죠. 예. 그러나 자, 여기 심장근, 이 평활근하고 내장근은 같습니다. 예. 이 내장근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이걸 이제 평활근이라고도 해요. 두 개는 같은 말이고, 심장근, 이 내장근 같은 경우는 불수의근이에요. 내가 신경을 통해서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심장도 근육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온라인 강의 너무 힘들어요. 심장아 너무 힘들다. 조금만 쉬어라 하고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이 심장은 365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얘가 계속 뛰어요. 쿵. 내가 만약 활동을 했다? 그럼 더 빠르게 심장이 뛰고, 내가 안정돼 있어요. 그럼 안정시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쿵 뛰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장근도 내가 소화기관,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지만 이 골격근 같은 경우는 내가 신경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무게 중량을 들어서 어깨, 이 델토이드를 수축시킬 수도 있고 이완시킬 수도 있고, 트라이셉스, 상완 3두근, 상완 2두근 다 마음대로 이렇게 수축, 이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성신경계 지배를 통해서 수의적을 수축 및 이완할 수 있는 근육은 뭐다? 바로 1번 골격근이었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 또 나왔죠. 자,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호흡에 의한 인체 내 산염기 균형 조절은 점증부하 운동 시 증가된 혈중 땡땡땡 농도가 땡땡땡의 완충 작용과 폐 환기량의 증가에 의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 얘기는 즉 운동 중 과도하게 발생하는 젖산으로 인해 혈중 수소 이온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래서 점증부하 운동 시, 점증부하 운동은 점차적으로 자극을 줘서 그 부하를 올리는 거예요. 점증부하 운동. 근데 증가된 혈중 뭐다? 수소 이온이라고 했죠. 수소 이온. 네. 그럼 3번, 4번 이 둘 중에 이 운동 중 과도하게 발생한 젖산으로 인해 혈중 수소 이온 농도가 급격하게 어떻게 증가되게 되죠. 증가하면 골격근의 수축 작용과 에너지 대사 과정이 즉시 억제가 됩니다. 즉 이때 혈중의 중탄산염, 이
이 중탄산염은 뭘 작용하죠? 이 완충 작용을 해요. 완충 작용과 폐 환기량의 증가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이 중탄삼염 같은 경우는 이 운동 시 생성되는 젖산을 중화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젖산이 생성이 되죠. 그때 이 중탄산염이 이 젖산을 조절하는 중화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혈액 수소 이온 농도의 증가는 동맥체에서 위치하고 있는 화학 수용체를 자극하고요. 화학 수용체는 호흡 조절 중추를 자극하여 폐 환기량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이 증가된 환기량은 혈중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낮춤으로써 혈중 젖산을 제거하는 효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호흡에 의한 인체 내 산염기 균형 조절은 점중부하 운동 시 증가된 혈중 수소 이온 농도가 중탄산염의 완충 작용과 폐 환기량의 증가에 의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죠? 3번. 3번이었습니다. 자, 8번. 골격근의 수축 과정 중 근형질 세망에서 분비되어 트로포닌과 결합하는 물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자, 이게 근수축 과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질문이. 자, 1번 아데노사민산, 그다음 칼슘이온, 그다음 무기인산, 아세티콜린이라 있는데, 이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서 활동 전압이 근형질 세망에 도달하면서 이 근형질 세망 내에 칼슘이 방출됩니다. 이 근형질 세망에서 칼슘이 방출되면서 그 칼슘이 어디로 간다? 근육 속으로 확산된 후 이 트리포닌이라는 불리는 단백질에 결합을 하고요. 이 단계가 근수축 조절을 유발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 이온이 분비가 돼서 어디에? 이 트로포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근수축 이완 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ATP, 아데노신 산림삼. 이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운동 활동을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원이죠. 에너지, ATP. 그래서 근수축 에너지원으로 신체 활동 등 생명 유지를 위해 탄수화물, 지방, 이 탄단지 등의 영양소를 대사 작용을 통해 에너지원인 아데노신 산림삼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ATP. 아데노신 삼림산. 이 A는 아데노신이고요. 이 T는 트라이, 이 3을 세 개를 의미하고, 이거는 인산기 P, 인산기. 그래서 ATP라고 그러고요. 자, 3번 무기인산은 뭐냐? ATP는 아데노신 2인산. 여긴 3인산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 P 인산기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이 P가 3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2P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다? 바로 ADP가 되는 거예요. ADP. 근데 에너지 대사 보면은 첫 번째 ATP PC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ATP가 아까 어떻게 됐죠? 이게 ADP 분해가 된댔죠. 그럼 여기 이 PC 이 P가 다시 얘랑 합쳐져요. 결합하면 이게 아까 2개였지만 P가 하나 더 붙었어. 그럼 뭐가 되죠? 이게 다시 여러분이 아는 아데노신 삼림산 AT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ATP가 ADP를 분해되고 또 P가 또 붙어서 ATP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ATP를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세틸콜린은 뭐냐? 아세틸콜린은 운동신경으로부터 활동 전압은 근신경 연결 시냅스 공간에서 아세틸콜린을 방출시켜서 금속염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되고 역치를 능가하는 말판 전이를 가져와 근육세포의 탈분극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세틸콜린은요. 그래서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서 근형질 세망에서 분비돼서 트리포닌에 결합하는 물질은 뭐다? 이 칼슘 이온입니다. 칼슘. 정답은 2번. 자, 9번입니다. 자, 호흡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네. 자, 호흡의 원리를 보시면은 자, 1번째 팬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면서 흡기가 일어난다. 자, 안정시 흡기는 흡기에 동원되는 호흡근의 능동적인 수축을 일으킨다. 안정시 호기는 흡기 시 수축했던 호흡근이 이완되면서 수동적으로 일어난다. 자, 운동시 호기는 횡격막과 외늑간극의 능동적인 수축으로 해서 일어난다. 했는데 뭐 흡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들어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호기는 이제 내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이 호흡 운동은 어디서 일어나죠? 이 폐가 팽창되는 이 흡기, 들숨이라 하죠. 예, 들숨 운동과 이 허파가 이게 축소되는 거, 날숨. 그러니까 들어 마시면 호흡을 들어 마셨을 때 어떻게 돼? 폐가 확장이 되죠. 다시 이렇게 후 날숨 후 내뱉었을 때 이제 폐가 줄어들죠. 하는 운동 두 가지가 있어요.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이 가슴우리 여기를 확장시키면 허파도 같이 확장이 되므로 이 허파꾀리 내압이 허파꾀리죠. 그 내압이 대기압보다 낮아져 허파 내로 공기가 들어오는 흡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정 상태에서 흡기 시 허파 내 압력은 대기압보다 좀 낮아지고요. 반대로 호기 시에는 허파 내 압력은 대기압보다 조금 이게 증가가 되는데, 아울러 이 흡기의 경우, 이 들어 마시는 경우 가슴의 용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근육을 이 흡기 근육이라 해요. 들어 마시죠. 네, 폐가 확장되고 거기에 아울러 같이 움직이는 이 흡기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 특히 이 횡격막은 흡기 시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횡격막. 그래서 무슨 근육이 가장 중요하죠? 이 횡격막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골격근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능동적인 수축이 일어나요. 네. 반대로 호기는 이제 내뱉는 거. 호기는 정상적인 평화한 상태의 호흡일 때 수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거는 안정시 발생하는 호기에는 근육의 작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여 마실 때만 이 흡기 근육이라는 게 있죠. 뭐죠? 횡격막. 그래서 운동 중 이 문제는 이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죠. 호기가 아니고 뭐죠? 흡기. 들여 마실 때 운동하다 들여 마셨어. 그때 어떻게 횡격막이 운동하죠? 그 근육이 움직이죠. 횡격막과 외관 늑간극. 이 골격근에 어떻게 아까 제가 수동적이라 했나 능동적이라 했나요? 능동적으로 일어나죠. 능동적인 수축으로 해서 일어난다. 이건 맞지만 운동 시 호기 내뱉는 게 아니고 뭐다? 흡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걸로 고르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 흡기는 횡격막과 외늑간극을 능동적인 수축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1번 팬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면 이 흡기가 일어나고요. 안정시 흡기는 흡기에 동원되는 호흡근의 능동적 수축을 일으키고, 안정시 호기 내뱉는 거는 흡기 시 수축했던 호흡이 근육이 이완되면서 어떻게 수동적으로 일어나요. 수동적. 들어 마시는 건 능동적, 내뱉는 건 수동적. 예. 그 들어 마실 때는 횡격막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일어나고, 호기는 수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뭐죠? 4번. 옳지 않은 거. 자, 10번입니다. 자, 등장성 아이소토닉 근수축의 형태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동안 텐션이 발생되는 것은, 텐션은 근육의 자극이 발생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선 근수축에는 총 3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등장성 있고요. 보기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등척성, 아이소메트릭, 그리고 마지막 보기 4번인 거 등속성. 이게 근육의 수축 형태가 있는데 이 등장성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보기 나와 있지만 단축성 수축 그리고 신장성 수축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우선 등장성은 말 그대로 쉽게 설명이 되면 근력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근력 운동 근육이 수축하죠, 이완하죠, 수축하고 이완하죠. 관절이 움직이잖아요. 근육을 수축하기 위해서 그런 수축 형태를 말해요. 등장성은 일반적인 근수축 형태. 그래서 단축성은 말 그대로 근육이 수축하는 단계. 예를 들면 이 바이셉스 운동을 해요. 상완 이두근. 자, 이걸 수축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쭉 올리는 거죠. 이걸 이제 단축성 수축이라고 하고 반대로 얘가 이완해요. 쭉 가는 것보다 바로 나온 건 신장성. 그래서 등장성 근수축의 형태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다는 건 뭐죠? 신장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인체 근육은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내가 단축성 운동을 해. 그럼 이 일정한 길이의 길이가 근육이 어떻게 되죠? 쭉 크로스오버 되면서 겹쳐지면서 어떻게 된다? 길이가 짧아지죠. 반대로 내가 얘를 이제 신장성에 이완시켜. 근육의 길이가 쭉 늘어나. 원래 길이로. 신장성. 그래서 근육의 길이 늘어나는 동안 장력이 발생되는 거. 자, 장력이 수축할 때, 근육이 수축할 때도 발생하지만 반대로 이완할 때도 이 무게, 예를 들면 여기 제가 10kg의 그 아령을 덤벨을 들고 있어요. 쭉 이완할 때 이 장력을 얘가 버티는 거예요, 근육이. 이 무게를. 그때도 이제 자극이 외부로부터 자극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 길이가 늘어나는 동안 장력이 발생되는 것은 뭐다? 바로 10번에 2번이죠. 신장성 수축. 자, 그 등척성은 뭐냐? 등척성은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수축, 이완 이런 변화가 없이 예를 들면 딱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내가 벽을 밀고 있다. 벽을 밀 때 이렇게 밀진 않잖아요. 어떻게? 딱 밀면서 최대 장력을 발휘하면서 쭉 밀죠. 이걸 밀려고. 근 길이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를 들면 내가 뭐 벌을 받는다. 그래서 기마 자세 같이 이 스쿼트 자세를 하고 버티고 있다. 그때 이 대퇴부에 주동근, 주로 들어가는 힘 뭐죠? 이 쿼드리셉스라고 그러죠. 대퇴다두근에 근육이 쫙 들어가면서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고 있죠. 버티는 거. 또 다른 동작으로 여러분이 잘 복근 운동할 때 많이 아시는 동작으로 이제 플랭크 같은 동작 쭉 바닥에 버티면서 어떻게 이 복부의 근육을 쫙 근육을 긴장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죠. 근 길이가 변화 없이 그런 상태를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고 등속성은 어떤 특정한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재활 운동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 기계가 일정하게 움직여요. 일정한 각도로 움직이면서 이제 사람은 거기에서 일정한 장력을 최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움직인 기계에 맞춰서 수축할 거고 이완할 때. 그래서 3개의 종류가 있다. 근수축의 형태는 자 등장성, 등척성, 등속성. 그 중에 등장성은 이 2개로 나눠지는데 단축성과 신장성. 단축성은 근육이 짧아지는 거, 신장성은 근육이 늘어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근육 수축 형태에 물어보는 문제도 매년 나와요. 매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 나왔죠. 보기에 설명하는 에너지 생성 시스템은 자 400m 전력 달리기 시 필요한 ATP 공급. 자, ATP는 다시 설명해 드리지만 뭐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운동할 때 다 이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다음 아데노신 인산 2인삼 ADP죠. E는 뭐다? 2개. 산임산 ATP는 아까 산임산이라고 했죠. 3개. 및 무기인산에 의한 인산과 당 분해 효소를 활성시키고요. 대사분해에 의한 피루부산염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TP PC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 해당 작용 시스템, 유산소 시스템, 단백질 대사.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에너지 대사, 영양소, 예. 탄단지 다 나왔어요. 자, 탄수화물 언제 사용하냐? 이제 ATP PC 시스템. 최고강도 운동, 짧은 강도. 예를 들면 뭐 역도, 예, 역도에 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딱 들어올리는 순간 있죠. 그 순간. 예, 아니면 이제 100m 달리기 단기간 10초 안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거. ATP PC 시스템,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탄수화물이고요. 자, 해당 작용 시스템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할 때 해당 작용 시스템이 하고, 이거는 바로 또 뭐라고 한다? 네. 네. 젖산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 유산소 시스템, 예, 유산소 운동, 예, 지속적으로 산소가 계속 공급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저강도의 운동. 자, 단백질 대사, 단백질은 아까 뭐라고 했죠? 에너지 대사로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대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400m 전력 달리기 기시, 100m는 400m예요. 그러니까 최고강도는 아니죠. 그것보다 좀 낮은 강도죠. 그리고 인산과 당 분해 효소에 의해 활성이 되고, 피르부산염, 예, 이게 젖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젖산 시스템 2번이 됩니다.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ATP PC 시스템은 30초 이내에 고강도 짧은 운동을 하는 걸로 이제 50m 달리기, 100m 달리기를 얘기하고, 유산소 시스템은 이 해당 작용, 아까 이 해당 작용 있죠? 여기서 피르부산이 생성이 돼요. 피르부산. 해당 과정에서 피르부산이 생성이 되는데, 이 피르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분해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이 유산소 과정은. 그래서 이 유산소 시스템은 해당 작용에 비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리고 장시간 운동을 계속할 때 이 무산소 과정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ATP PC 시스템하고 해당 작용을 이제 무산소, 없을 무자 해가지고 산소가 없다는 그 에너지 시스템이 되는데, 이거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공급 안 될 때 딱 끝나면 이 두 가지 에너지 시스템은 되지만, 산소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그건 뭐다? 운동 강도가 낮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죠? 에너지 시스템이 유산소 시스템 과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때 산소를 이용하여, 이 유산소는 산소를 이용하여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를 ATP 재합성하여 이 신체 활동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 유산소 과정은. 그래서 이 ATP PC랑 해당 적용, 이 젖산 시스템은 이제 무산소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다? 산소가 지속적으로 있는 거. 그래서 유산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에너지 대사도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12번 근육의 수축력이 저하되는 경우. 자, 근육의 이 수축이 저하되는 경우가 언제냐? 젖산 역치 시점의 지연. 그리고 2번 근육 세포의 산성화. 그 다음 에너지 대사 효소의 활성도 증가. 자, 근육 내 ATP 저장량 증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자, 우선 1번부터 보면 젖산 역치라고 나와요. 젖산 역치. 이 젖산 역치는 아까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해당 과정 있었잖아요. 네, 해당 과정. 자, 우리 첫 번째 사용은 에너지. 네, 아시고 계신 분들은 뭐 지겹게 계속 이 얘기를 하냐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다 계속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2번은 아까 뭐였죠? 해당 과정. 이건 뭐? 즉 젖산 과정이라고도 해요. 다음 3번. 뭐 유산소 시스템, 유산소 과정, 뭐 시스템 과정, 아무 용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ATP PC 과정, 해당 과정, 유산소 과정.
그런데 이 해당 과정에서 뭐가 아까 생성이 됐죠? 피루부산. 이 젖산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젖산.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젖산 역치는 지속적으로 이제 산소가 이 젖산 역치는 이 해당 과정 같은 경우는 뭐죠? 이 산소 공급이 제한이 되는 과정이죠. 이 ATP, PC나 해당 과정은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된 산소 공급으로 에너지가 무산소성 대사에 의존될 때 이 두 가지는 무산소로 했어요. 무. 이거는 유. 예. 의존될 때 젖산이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젖산이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 해당 과정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가 안 돼요. 강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젖산이 분해가 되는데 젖산이 분해가 안 되고 인체에 축적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뭐다? 이 젖산 역치 시점이라고 해요. 네. 젖산이 우리 몸에 쌓이기 시작되는 시점. 예. 그래서 우리가 막 평소에 뭐 고강도 운동에 단련이 된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고강도 운동을 해도 그게 크게 다음날 우리 몸에 미치질 않아요, 영향을. 근데 이 고강도 평소에 저강도 운동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한다. 그럼 다음날 뭐가 오죠? 이 근통증이 오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젖산이 쌓였다, 축적됐다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이 근손실, 이 근섬유들이 손상, 상해를 입어서 그 근통증이 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젖산이 우리 몸에 축적되기 시작하는, 분해가 안 되고 축적되는 그 시점을 이 젖산 역치 시점이었는데, 자, 근육의 수축력이 저하돼 떨어지는 경우가 언제다? 젖산 역치 시점이 지연된다. 이 지연은 뭐예요? 이 젖산 역치가 그만큼 오는 시점이 늦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다? 근수축이 저하되지는 않겠죠, 그때는. 예? 근데 젖산 역치가 오면 우리 몸에 계속 이 피로물질, 근육에 피로물질이 쌓이면서 어떻게 돼? 이 수축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10kg로 계속 들어. 예. 계속 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평소에 10kg, 내가 한 5kg 들던 사람이야. 근데 10kg 들면 어떻게 되죠? 한두 개 들다 보면 얘가 수축력이 어떻게 떨어지죠? 못 들어요. 못 든 이유가 젖산, 이 피로물질이 막 쌓여서 근수축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 수축력이 저하되죠. 다음 에너지 대사 효소의 활성도 증가. 에너지 대사의 효소, 활성도가 증가되면 근수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 근육 내 ATP 저장량 증가. ATP 뭐죠? 에너지원이죠. 그게 증가됐어, 저장량이. 그럼 근수축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예.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세포의 산성화, 예? 근육세포의 산성화 같은 경우, 자, 운동 시 골격근의 지속적인 수축 작용을 위한 에너지 대사는 수소이온 농도가 아까 수소이온 농도 나왔죠. 생리학적 정상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운동 중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이 젖산으로 인해 수소 농도 이온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산성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 골격근의 수축 작용과 에너지 대사 과정이 어떻게 돼요? 억제됩니다. 예, 산성화가 되면서 억제돼요. 예, 그래서 근육세포의 산성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수축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13번 한번 가볼게요. 자, 운동 중 정맥혈 회기를 조절하는 요인이 아닌 거. 자, 1번 근육 펌프, 2번 호흡 펌프, 3번 정맥 수축, 4번 모세혈관 수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혈관은 우선 정답은 4번인데요. 옳지 않은 거. 자, 모세혈관은 세동맥, 우리 세동맥으로부터 유입받은 혈액과 조직 사이의 모든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 정맥혈 회기를 조절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해서 모세혈관 수축 4번이고요. 이 세정맥에서 소정맥, 대정맥, 우심장으로 혈액이 되돌아오는 이 경로는 근수축에 의한 펌프 작용, 호흡에 의한 펌프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수축, 호흡에 의해서. 즉, 이 근육의 펌프 작용은 근육의 그 리드미컬한 이 수축 작용에
의해서 정맥혈관이 기계적으로 압박되어 정맥혈액이 심장 쪽으로 밀려서 흐르게 되는 건데요. 호흡하고 골격근이 수축하는 동안 수축하는 근육 부위에 있는 정맥과 흉곽의 정맥이 압박되면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절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 모세혈관의 수축입니다. 이 근육, 호흡, 정맥 수축은 다 이 정맥혈 회기를 조절하는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자, 14번 또 보기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자, 보기만 볼까요? 자, 보기에 설명하는 심혈관계 구성 요소, 혈관계 구성 요소. 자, 1분 동안 심장으로부터 박출되는 혈액의 양이다. 자, 심박수와 1의 박출량의 곱은 HR 곱하기 SV로 계산된다. 이 HR은 심박수, 심박출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헛 레이시라 해가지고 심박수라 그러고요. 이거는 스트로크 볼륨이라의 약자로 해서 심장에 한번 수축할 때 나오는 이 박출량을 말해요. 그래서 1의 박출량. 이거 심혈관 구성 요소에 대해 묻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뭐냐? 심박출량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 분당 환기량은 아니고 정맥 산소차 아니고 최대 산소 섭취량도 아니고요. 자, 분당 환기량은 1분 동안에 들어 마시거나 내쉬는 공기의 양을 말해요. 분당 환기량. 1분 동안 얼마큼 내가 들어 마시고 내뱉고 흡기하고 호기하는 그 양을 측정하는 거고요. 분당 환기량은 1의 호흡량의 분당 호흡수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즉 공식 분당 환기량은 뭐다? 1의 호흡량 곱하기 분당 호흡수. 한 번 들어 마시는 호흡량. 내가 평소에 한 번에 들어 마시는 호흡량이 있죠. 인간마다 뭐 차이가 있지만 그거 곱하기 1분당 호흡수 몇 번을 호흡했는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보다 분당 환기량이 나와요. 예. 동정맥 산소차는 동맥혈과 정맥혈 사이의 산소 농도 차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최대 산소 섭취량은 이 유산소 능력의 한계에서 단위 시간당 호기적 에너지 대사를 얻어지는 최대 에너지에 해당이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운동 강도를 높여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산소의 섭취 능력을 파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설명한 것은 심박출량입니다. 1분 동안 심장으로부터 박출되는 혈액의 양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 심박수와 1의 박출량을 곱으로 계산되는 거. 심박출량. 네. 자, 15번입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15문제까지 왔는데요. 정말 힘내시고요. 자, 피곤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지개도 쭉 피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면서 자, 마지막 20번째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장기간 지구성 트레이닝에 의한 심혈관계 적응으로 옳지 않은 것. 예, 장기간 지구성 운동에서 심혈관계 적응을 묻는 겁니다. 자, 안정시 심박수 증가한다. 2번 안정시 1의 박출량이 증가한다. 3번 최대화 운동 시 동일한 절대적 운동 강도에서 심박수가 감소한다. 최대화 운동 시 동일한 절대적 운동 강도에서 1의 박출량이 증가한다 얘기했는데 자, 정답은 1번이에요. 안정시 심박수는 증가할까요? 자, 감소하죠. 내가 장기간 지구성 트레이닝을 막 했어요. 그러면 내 평상시 안정시 내가 똑같은 이 장기간을 훈련했기 때문에 내 안정시 심박수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기간 지구성 트레이닝을 통하여 심실의 부피 증가로 인해 안정시와 최대화 운동 시 1의 박출량은 증가하고요. 그다음 1의 박출량 증가는 최대화 운동 시 심박수가 감소하게 돼요. 단 또 이 최대화 운동 시 절대적인 운동 강도에서 1의 박출량이 증가하고요. 예, 심박출량은 증가하죠. 그만큼 내가 단련이 돼서 강해졌기 때문에 한 번에 심장이 수축을 해서 뿜어내는 이 혈액의 양은 늘어나고 그 대신 항상 안정시 심박수는 어떻게 된다?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증가가 아니고 감소,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래서 좋지 않은 거 고르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보기 문제. 근섬유 수축. 근수축 과정에 대해서 많이 문제 나왔죠. 벌써 제가 지금 문제풀이까지만 해도 올해 2018 지금 벌써 한 4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에너지 대사와 이 근수축. 자, 근섬유 수축을 위한 신경활동 전이의 단계 중 보기에 설명하는 것은 자, 신경뉴런의 활동 전이가 생성되는 첫 번째 단계로서 나트륨 이온의 세포막 투과성을 높여 세포 내 플러스 양전환을 만들고 활동 전이를 역치 수준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무슨 단계냐면 이 설명하는 신경 활동 전이의 단계는 바로 이 탈분극이에요. 탈분극. 이 탈분극 단계. 제가 별표를 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흥분하면서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이때 열리는 것이 나트륨 이온 통로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투과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세포 내 음전화가 사라지며 막전이가 양의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되며 활동 전이를 역치 수준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탈분극. 예. 재분극은 뭐냐? 탈분극이 정점에 도달하면은 나트륨 이온 통로는 전압 차이로 닫히게 되고 칼슘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이로 인해 이 다시 세포 밖은 양전화를 띠고 세포 안은 음전화를 띠면서 다시 막전이가 증가하여 자극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걸 이제 재분극이라고 하고요. 과분극은 자극에 의한 막의 전압이 안정 전압보다 음성으로 낼 때 과분극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응기는 신경 자극이 세포막의 일정 부분 전파되면서 그곳에서 일정 시간 동안 또 다른 활동 전이가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데 이러한 시기를 불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설명하는 신경 활동 전이의 단계는 뭐죠? 탈분극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넘어갈게요. 자, 더운 환경에 대해 이제 인체 반응에 대해서 묻는 거였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운동 시 나타나는 인체의 생리적 반응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심박수 증가한다. 땀의 분비 증가한다. 떨림이 증가한다. 피부 혈관의 혈류가 증가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자, 이 떨림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다? 여름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경련이 일어나서 떨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떨림은 이제 추운 환경에서 일어나는 떨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더운 환경이 아니고 추운 환경. 그래서 생리적 반응 옳지 않은 건 3번입니다. 네. 자, 심박수 당연히 증가하죠. 더운 날 운동하게 되면. 그리고 땀 분비 당연히 증가하죠. 그리고 피부 혈관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2번 이 땀 분비하고 이 4번 같은 경우는 덥잖아요. 외부로부터 온 자극이 덥기 때문에 이 열을 인체는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거든요. 적정 체온을 유지하려고 더운 날에는 땀을 흘리면서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 겨울에는 어떻게 하죠? 입을 입김을 내면서 오한을 떨면서 벌벌 떨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죠. 적정 체온을. 그래서 이 열 제거, 더운 날의 열 제거를 위해서 이 피부 혈류 증가와 발한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다? 생리적 변화로 3번 떨림. 이건 추운 환경에서 운동 시 나타나는 인체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예. 자, 18번 고지대, 높은 고지대 운동. 고지대에서 지구성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것. 고지대에서 운동하게 되면 운동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묻는 거였습니다. 자, 동정맥 산소차 증가, 2번 산소 분압 감소,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 호흡 빈도와 호흡량 감소를 얘기했는데, 자, 고지대는 지금 흡입하는 산소 분압이 산소가 농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산소 분압이 감소하죠. 따라서 이 허파과리의 산소 분압이 동반적으로 감소하고 동맥 혈액으로 확산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산소의 분자수가 줄어들죠. 따라서 지구성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산소 분압이 감소되는 거. 자, 1번, 3번, 4번은 자, 동맥 산소차는 증가되는 게 아니고 감소되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 그만큼 섭취한 산소량도 감소되고 호흡 빈도와 호흡량도 어떻게 되죠?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8번에 자 2번 예, 산소 분압은 감소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심장의 기능. 자 판막은 혈류의 역류를 방지한다. 심장은 2개의 방과 2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자 3번 심실중격은 좌우 심실 간의 혈액을 혼합 방지한다. 자 4번 방실결절은 자신방에 위치하여 맥박 조정자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판막이 있어요. 심장 안에 판막인데 그거는 이제 혈액이 다시 되돌아오는 역류하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장은 어떻게 우심방, 자심방, 우심실, 자심실 해가지고 2개의 방과 2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죠. 그다음 심실중격은 좌우 심실 간의 혈액의 혼합을 방지하는 거고요. 자, 4번 보시죠. 자, 심장 수축에 의한 자극은 우심방의 뒤쪽 벽에 위치하고 있고 동방결절에 시작하여 우심방벽에 위치하고 있는 방실 결절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극이 심방을 거쳐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고 방실결절은 자극으로 심방으로부터 심실로 전달하게 되는데 즉 이 방실결절은 자심방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 이 우심방에 위치하여 맥박 조정자,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요. 자심방이 어디죠? 방실결절은 우심방에 위치해서.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4번이었습니다. 네, 자심방이 아니고 우심방에 위치해서 이 맥박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기입니다. 마지막 문제 역시 보기 딱 나왔는데요. 자, 보기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자율신경계는 신체의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가 활성화되면 심박수 및 혈압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나왔는데 자, 정답은 3번이죠. 교감신경계. 이 자율신경계통에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어디? 자율신경계통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은 신체를 흥분 상태 내지 임전태세로 만드는데 반면 이 부교감신경은 신체를 차분한 상태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신경은 많은 장기 및 기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교감신경계는 몸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반응으로 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 및 혈액을 증가시키고요. 또한 이 뼈 근육의 혈류 증가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자율신경계 나왔죠. 이 안에는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심박수 및 혈압을 증가시키고 이 뼈대 근육 혈류 증가시키는 활성화시키는 것, 자극시키는 건 뭐다? 교감신경계고요. 반대작용하는 거, 차분하게 이완시키는 것보다 뭐죠? 부교감신경계입니다. 자, 1번 감각신경계는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중추신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체성신경계는 중추신경과 운동기 및 감각기관을 연결하고 마지막 부교감신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감신경계의 반대되는 작용에서 안정화된 상태로 교감신경계의 반대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번에 보기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3번 교감신경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 스포츠 지도사 운동생리학 과목에 대한 그 기출 문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뭐 저희 설명이 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들으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저희 교재 뒤에 다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문제 풀이가 되어 있고 그걸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 카페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에듀윌 그 온라인몰에 Q&A 문의 주시면은 저희 지필 저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문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 번에 합격을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